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억지로 미소를 참는 모습. 아니, 숨어서 이미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몸속에 있던 모든 피가 처음에는 들끓었다가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동안 보여줬던 것이 다 연기였다는 것에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마치 잘 죽었다는 것처럼, 아주 속이 시원하다는 것처럼.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슬쩍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장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녀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녀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는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실을 확보할 때까지 제가 그녀의 진심을 봐버렸다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되었죠. 기필코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그렇게 다짐하면서 저는 조심스레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이 슬프면서도 동시에 분노가 일어 정말 마음을 다잡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럴 수 있을까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예라는 것은 있을 텐데, 최소한 감정이라는 것은 있을 텐데,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생각에 저는 기겁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점심을 차려야 할 때였습니다. 정신을 바싹 차리고 악마에게서 우리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남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녀와 맞서야만 했죠.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남편을 잃고 자신의 가정과 재산을 나쁜 며느리로부터 지키려 최선을 다하셨던 김인숙님의 사연입니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어떻게 저런 천인공노 사람이 있나 싶으실 텐데요. 김인숙님과 며느리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해 남편과 결혼 생활 4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숱한 일들을 함께 겪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참으로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라 크게 불평불만은 없었어요. 다만 부단히 남편과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워낙 열심히 살았기에 아이는 한 명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애를 더 낳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는 그럴 형편과 시간이 되질 않았어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죠. 그러다가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참하고 예쁘고 그리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결혼을 단번에 승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참으로 장했습니다. 어릴 적 웬만한 건 다 해주려고 했지만 못 해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건실하게 자라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정말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 노후에는 그런대로 안정적인 생활에 접어들 수 있었죠. 특히 남편은 아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식처럼 예뻐했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 며느리 사랑은 동네에서도 유명할 정도였습니다. 그이는 유독 자식과 며느리를 아끼던 사람이었고 늘 자식에게 줄 게 많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남편은 자신이 모은 재산 대부분을 며느리와 아들에게 미리부터 넘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증여를 통해서 넘겨주려고 했지만 세금 문제도 있고 또 저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재산을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냐며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게 이렇게 답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나이 많이 먹었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는 걸 보고 싶잖아. 손주도 낳고 우리 집안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함께 보자고.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착하고 부드럽게 살아온 사람이라 아들과 며느리가 더 편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아직까지 마음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며느리가 겉만 번지르르한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인상은 더없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들과 결혼을 하고 난 뒤 종종 저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뭔가 이야기를 할 때면 본인도 모르게 물질적인 것에 민감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또한 말투가 꾸민 면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들어보니 명품 같은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채거나 하지는 않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영 찝찝한 부분들이 있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가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건 제 육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가식이든 모든 예의를 차릴 줄 안다면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다만 그것이 악의적인 마음을 감추기 위한 연기만은 아니길 바랐죠. 선만 넘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거니 했어요. 저야 옛날 사람이니 시부모를 끔찍이 아끼며 모셨지만 요즘은 또 생각과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기를 해서라도 예의 있게 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며느리를 참 좋아하는 부분도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다른 의심 없이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흐르고 아들 부부가 제법 자리도 잡았을 즈음 남편은 갑작스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제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몇 달 정도 치료하면 괜찮아질지도 모른대. 우리가 버틸 만큼 버텨보자고. 저는 남편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남편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준비하는 내내 저는 정신이 혼미했죠. 매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내가 곁에서 함께 늙어갈 거라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허망이 가다니, 이런 슬픔이 가슴을 후벼 파듯 밀려왔습니다. 장례식 이틀째쯤이었을 겁니다. 며느리는 분향소 쪽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조문객을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효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상주로서 최선을 다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남편의 장례식이 되어서야 그 실체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분향소 뒤편에서 목을 축이려고 물을 마시다 며느리 쪽을 본 순간 제 눈은 커다래졌습니다. 저게 뭐지? 영정사진 앞에 서 있는 며느리가 어딘가 묘하게 웃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고 머리를 흔들었죠. 정말로 처음엔 설마 잘못 봤겠지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소름 돋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슬픈 표정을 짓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약간 미소를 지은 걸 오해했나 싶었죠. 근데 곧 제가 조금 더 다가가자 며느리는 친구로 보이는 사람에게 조용히 입 모양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제 두 귀에 들린 목소리는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이나 빨리 정리되면 좋겠어. 시어머니도 나중엔 요양원 가신다던데 곧 부자 되는 거 아닌 거 몰라? 좋다 좋아.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것도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짐승과 다른 것은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인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들은 이야기는 마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산 문제를 슬쩍 생각해 볼 순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남편 죽음을 반기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잘못 들었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친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죠. 진짜 노인네들 비 맞추고 살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는 진짜 혹시라도 시댁이랑 같이 살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라. 내 부모 비 맞추는 것도 힘든데 남의 부모 비 맞추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냐? 그나마 떨어질 콩고물이 있으니까 버틴 거지. 저는 눈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슬픔 등 온갖 감정이 머릿속에 휘몰아쳤죠. 며느리는 제게 들켰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지 조문객이 오자 고개를 돌려 다시 영정사진을 향해 아련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효부의 이미지 그대로였지요. 저는 그 모습에 소름이 끼쳐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조차 며느리가 내뱉은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릴 정도로 정말 가슴이 끓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남편의 영정을 집에 모신 날, 며느리는 갑자기 저한테 조금씩 재산이나 유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느라 조금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어머니 혼자 처리하시기 어렵다면 저희가 서류 작업 같은 건 해드릴 수 있어요. 곧 상속인 지위로 등기나 은행 업무를 봐야 해서요. 겉보기에는 저를 도와주려는 듯 말했지만 그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 재산을 얼른 정리하길 바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며느리가 주도적으로 그 돈들을 가져가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장면을 못 봤다면 그러자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남편도 원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좀 생각해보자. 저는 그날 며느리 말을 듣고 미소 한 번 지어주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살짝 표정을 굳히더니 이내 조금 더 태도를 바꾸어 한층 상냥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여쭤봤었잖아요. 아버님이 저희 부부를 많이 예뻐해 주시던데 유언 같은 걸 남기신 건 없었나요? 아버님이 평소에도 아들한테 재산을 많이 넘겨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글쎄다. 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변호사랑 상담해 볼까 싶구나. 그럼 어머니가 직접 변호사 만나시기 힘드실 테니 제가 함께 가드려도 될까요? 그 사람 간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은 그럴 마음 없으니 며칠 뒤에 얘기하자.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서서히 본성을 드러내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치가 떨릴 정도였죠. 당시 며느리의 머릿속엔 아마 돈밖에 없을 겁니다. 시아버지이자 자기 남편의 아버지가 하늘로 떠난 상황인데도 부자가 된다는 발상에 들떠 있다는 것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묘하게 마음 한쪽이 답답해서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님이었는데 남편도 예전에 몇 번 상담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최근에 유언장을 일부 수정하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겁니다. 공식 문서가 다 정리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지만 변호사님은 이런 뉘앙스를 전해 주었어요. 어머님,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정도 전에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유산을 배분하려던 걸 바꾸고 싶다고, 아내의 몫을 늘리고, 혹시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부분을 유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의아해서 이유를 여쭙지만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안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남편이 그런 결심을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며느리의 탐욕적인 태도를 슬쩍 눈치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남편도 분명 무엇인가를 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며느리에게 저렇게 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연기를 한다고 한들 그 본성은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조차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남편이 며느리가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저는 분노했죠.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죠.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남편이 사라진 집안은 고요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또 왔어요. 이렇게 며느리는 장례가 끝난 뒤부터 집안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늘 닫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뭔가 열려 있다는 것이 이상했죠. 그리고 방 안을 유심히 살펴보니 제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더군요. 누군가 들어와서 뒤져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도둑이 들 일은 없으니 누군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저 몰래 뭔가를 찾았던 것일 겁니다. 예를 들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유언장이라던가요. 아니면 유산 목록 같은 걸 찾아봤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를 당장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은행 계좌나 부동산 증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며느리는 은연중에 물어보며 저를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은 제 방을 기웃거리는 것도 봤었죠. 저는 며느리가 제 방에 지나친 관심이 있는 이유가 뻔히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앞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순된 태도가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시어머니의 방까지 뒤져가면서 시아버지의 유산을 찾는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어머니, 제가 오빠랑 이야기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곧 아이도 낳고 집을 좀 넓혀야 할 텐데 어머니 혼자 이 집에 계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요양원이나 시골로 내려가시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요. 이 말을 듣던 저는 속으로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웃으며 되물었죠. 내가 굳이 요양원에 가야 할 만한 병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요, 어머니. 꼭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편안히 돌봄을 받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저희도 앞으로 애가 태어나면 바쁘고 어머니 돌봐드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자 저는 그 말에 대답하기보단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 혼자 방에 들어와 남편 영정사진을 마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당신 죽자마자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더니 이젠 저를 밀어내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남편이 제 옆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왠지 남편이 나중에 유 원장을 바꾸겠다라고 한 말이 귀에 맴돌았고, 실제로 뭔가가 변경된 문서가 존재한다면 저를 지켜줄 조항이 들어있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아들까지 독촉하여 상속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죠. 고인이 직접 남긴 유언장이 있으니 공식 개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통지였습니다. 그리고 날짜까지 정해졌죠. 그러자 며느리는 한껏 들떠 보였습니다. 표정을 감추려는 듯 했지만 입가의 미소만은 숨기지 못하더군요. 본인의 생각으로 곧 공짜로 돈이 생긴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 입가에 미소를 숨길 수 없었겠죠. 그 생각이 훤히 보이는 것도 모르고 며느리는 여전히 저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상냥하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있기 전 저는 몇 가지 물증을 챙겨 두었습니다. 일단 제 방농 위에 몰래 캠코더를 올려놨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쓰던 물건이었는데 며느리가 몰래 들어와 제 방을 뒤지는 모습을 찍어 놓기 위해서 남편의 물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슬쩍 말하는 걸 녹음해 둔 것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언장 공개일, 저와 아들, 며느리, 가까운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신중하게 유언장 원문을 꺼내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무난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아껴왔던 내 아내와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다. 며느리 역시 내게 예쁨을 받는 가족이 되었으니 순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평이한 인사말로 유언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며느리는 살짝 미소를 띠고 있었고 아들도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이후로 넘어가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직접 삽입한 문구가 등장한 겁니다. 만일 내 사후 며느리가 보인 행동이 불손하거나 아내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드러날 시 그 해당 인물에 대한 상속은 전액 배제한다. 이런 놀라운 조건이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아내에게 상속을 위해 부당한 압박을 했을 경우 재산은 며느리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런 문구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순간 모두가 술렁거렸습니다. 저런 조항을 넣은 이유를 저 말고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벌개지더니 황당하다는 듯 변호사님을 쳐다봤지요. 하지만 이내 다시 침착함을 며느리는 찾았습니다. 본인의 정체가 들통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겠죠. 아버님도 참 이런 걸 왜 넣으셨지?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당신을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당황스러운 이야기네. 그러나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최종 수정했으며 직접 서명까지 마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했고 이어 변호사님이 각 항목을 더 세밀하게 낭독했습니다.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을 넘겨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제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조항이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 모두 며느리가 불경한 행동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적혀 있었죠. 그러자 분위기는 더 술렁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귀가 의심된다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다른 친척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해둔 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사전에 변호사님께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전달드린 영상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의 행동에 아들과 며느리는 크게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TV 화면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서 뭔가를 급하게 뒤지는 모습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세상에나 어떻게 저런 일을. 자리에 있던 친척들과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이 놀라워하면서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너는 저기에서 뭘 찾고 있었니? 제가 차분하게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제가 그냥 저 때 잃어버린 게 있어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어머님이 착각하시고 가져갔나 해서요. 그 물건이 무엇인데? 귀걸이요. 귀걸이. 그거 제가 귀하게 여기는 거라서 찾고 있었어요. 그래. 사람들의 눈은 이미 날카로워져 있었지만 며느리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음성 좀 틀어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자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짜증나게 도대체 어딨는 거야? 진짜 서류 한 장도 없고 말이 돼? 유산 없는 거 아냐? 목소리까지 나오자 며느리는 당황했죠. 하지만 이내 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해요. 저 때는 정말 궁금해서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께 불경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유언을 보면 제가 어머님한테 불경한 행동을 했을 때 유산을 주지 말라는 취지인데 저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저는 피식 웃으면서 다음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저에게 한 말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저희가 이 집 쓰면 되니까 편하실 거예요. 재산 정리도 빨리 끝내야 저희가 돈 쓸 계획 잡죠.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거는 그냥 제가 제안한 거잖아요. 어머님이 가장 편하게 남은 노후를 보낼 방법을 말씀드린 거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변명하는지 볼까? 저는 다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 파일은 저와 아들이 잠깐 나갔고 며느리 혼자 거실에 있던 사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이었습니다. 아씨 몰라 진짜 유산만 받으면 깨끗하게 이혼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점점 질질 끌리네. 아니야. 분명 이 집에 재산 많다니까. 내가 알기론 최소 2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쁨을 받았는데 10억은 떨어지지 않겠어? 아니면 집이라도 하나 해주던가. 그거 먹고 대충 몇 개월 있다가 이혼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며느리가 자기 친구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과감없이 본성을 드러내며 통화하는 녹음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 녹음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들과 결혼을 한 것도 다 위장은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조작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은 싸늘하게 식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어? 아주 차갑고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그때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 그러니까 너희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믿었다. 그런데 병상에서 뭔가 감을 잡으셨는지 유 원장을 이렇게 수정하셨어. 원래는 너에게 상당한 재산이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 원장을 고치면서 널 경계했어. 며느리는 할 말을 잃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보나마나 어떤 이야기를 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잠깐 실수했을 뿐이에요. 이런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누구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척들과 아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참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결국 유 원장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은 아내 되시는 분에게 우선 상속됩니다. 그리고 아들님에게는 소액의 금전만 별도로 분배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며느리님 명의로 할당된 재산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영원 상속이 되겠네요. 물론 아드님께서 재산 분할 부분에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아버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이건 저를 완전히 속인 거나 다름없어요. 다들 제가 얼마나 그동안 아버님께 잘했는지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아연실색하며 그런 뻔뻔한 외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들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느 친척분이 헛기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군.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 말세야 말세. 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 앞에서 웃은 순간부터 난 너의 실체를 봤다. 그리고 내게 요양원 운운하며 재산만 챙기려 든 그 생각.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마음이 시커멓다면 결국 언젠가 들키게 되어 있는 법이다. 내 시아버지이자 내 남편도 그것을 알고서 유언장을 고친 거야. 그리고 유언장이 없었어도 너는 최소한의 도리는 알았어야 했어. 제가 정말 가슴에 있던 화를 그대로 표출하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 아니다. 내가 남편의 죽음을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점이야.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장례식장에서 웃고 뒤로는 이제 돈 생기겠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친구랑 떠드는데 모를 수가 있겠니? 용기가 가상하더구나. 감히 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웃고 떠들 수 있을 줄은 몰랐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다수가 며느리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도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저는 순간적으로 아들이도 미웠지만 그래도 아들이 지금까지 속았다는 점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아들은 저를 찾아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아내를 챙기지 못했어요. 설마 그녀가 저렇게 돈만 밝히는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었을 거야. 장례식 이후로 계속 날 재촉하더니 요양원 얘기까지 나왔잖니. 맞아요. 사실 저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아내가 계속 우겨서 제가 나약했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데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함께 살아갈 믿음이 깨졌다는 게 아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곧 실제로 아들은 며느리와 별거를 시작했고 따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며느리가 억지로 화해를 청해왔지만 이미 남편의 유언장으로 이내 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고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탐욕적인 본성을 들켰으니 돌아갈 구멍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우울해 보였지만 차츰 정신을 다잡고 본인 일에 몰두하기로 했습니다. 때때로 저를 찾아와 어머니, 다시 혼자 사셔야 하는데 정말 괜찮겠어요? 이렇게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아들이 제게 신경 써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남긴 재산은
그의 유언장에 따라 제게 전부 상속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에게도 좀 나눠줄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남편도 어느 정도 아들에게 주려 했을 텐데 아내 잘못 만나 모든 게 무산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설명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고인이 아들에게만 최소한의 액수를 남겨뒀으니 아들도 받는 금액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수십억의 재산을 죽을 때까지 다 쓸 일도 없으니 아들에게 솔직히 물어봤죠. 너 재산 좀 필요하지 않니? 이제는 혼자 살아가려면 다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니. 제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 재산을 받겠어요? 저는 제가 벌어서 성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서 재산을 기어코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질 않았는지 아들은 직장을 관두고 반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돈만 많을 뿐 모든 게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라던 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잘 산다는 계획이 무너졌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 남편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우리 재산이 커지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 남편은 참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죠. 비록 자신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던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 결국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지요. 우리 가족에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으니. 저는 그렇게 사회에 재산을 조금씩 환원하면서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정말 남긴 재산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내내 우울했지만 그렇게 작은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실제로 절차를 밟아 남편의 이름을 딴 조그만 재단을 만들었고 그 재단에서 지역 복지관이나 장학사업 등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이 아주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남편이 바라던 선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저로서는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아들 역시 저의 이런 결정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용기를 내셨네요. 저도 나중에 재단 일 조금씩 거둘게요. 이렇게 말하며 웃어 주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며느리가 탐욕을 부리는 바람에 아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절차를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잘 되지는 않는 모습이었죠. 며느리 측에서 또 말도 안 되는 뭔가를 요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깔끔하게 이혼이 되었죠. 며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화를 내며 이건 부당하다며 소송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서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연기든 뭐든 제가 잘해준 건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딴 집구석에 왜 시집을 왔는데요? 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머니 아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얼굴이 잘났어요? 아니면 뭐 전문직이라도 돼요? 아니죠? 솔직히 저 같은 급이 여기에 왔으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죠. 안 그래요? 며느리의 추악함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 정도까지 추악해질 수 있을지 몰랐죠.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 소리도 붙이질 않더군요. 당신 내가 고소할 거예요. 나 몰래 촬영한 거부터 시작해서 당신 아들이 내 몸에 손댄 거 싹 다 내가 고소해 버릴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뒤로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유언장을 책임진 변호사님에게도 찾아갔나 보더라고요. 이후 연락이 왔었죠. 재산을 어떻게 일부라도 받을 방법이 없냐고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하죠. 영상 증거, 장례식장 증언 등을 고려하면 소송으로도 이길 가망이 없다. 오히려 위자료도 못 받는다고 딱 잘라 말했답니다. 속이 다 시원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며느리가 난장을 피우고 간 모양이었죠. 결국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떠났죠. 물론 떠나기 전까지 찾아오거나 전화를 몇 번이나 해대는 턱에 머리가 아프기도 했습니다. 저도 인간이라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회유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미친 듯이 화를 내고 가더니 이번에는 동정표를 얻으려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식어버려기에 그냥 차단을 해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다시 찾아오면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된 뒤 며느리는 도무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심했는지 아들과 저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재단 모임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부엌에서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머물고 있었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저녁 한 끼를 먹자며 들르기로 한 날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죠. 인터폰을 보니 화면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헤어스타일도 엉망인 채였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의도로 찾아왔을까 싶어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행색이 워낙 정신 나간 사람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혹시 대문 밖에서 소란을 피울지 몰라 일단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노인네,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요.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다짜고짜 울부짖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고 입에서 술에 쩌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내가 여긴 왜 온 거니? 더는 할 말 없다고 했잖니. 할 말 없긴. 당신 탓이라고요. 나 이제 살기 싫으니까 빨리 돈을 내놓던가 아니면 여기서 죽어버릴 테니까 결정해요. 당신들이 내 인생을 다 망가뜨렸으니까 아니면 같이 죽을까요? 며느리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채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잡고 막았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술 먹었니? 정신 좀 차려봐. 술 먹었죠. 죽어버리려고 제대로 먹었죠. 내가 죽으면 다 당신들 책임이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재산 하나 못 받고 쫓겨난 거 그게 말이 돼요. 저는 몸이 떨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마치 이성을 잃은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마침 아들도 딱 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안쪽으로 들어섰죠. 아들도 목소리를 높이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신도 똑같아. 나 몰아세우고 결국 이혼으로 나를 내팽개쳤잖아. 나 정말 죽을 거야. 오늘 여기서 죽을 거라고. 며느리는 울부짖으면서 가방에서 칼 같은 걸 꺼내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너무 놀라 황급히 그녀 손을 붙잡았죠. 만에 하나 이성이 끊긴 채 자해라도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제압한 뒤 재빨리 작은 칼을 빼앗아서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당신들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거야. 그게 내가 받을 보상이야. 아들은 제 앞을 가로막고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너도 정신 차려! 우리가 왜 내 목숨을 책임져야 해? 돈을 노리고 결혼을 한 건 너야! 그래,
나 잘못한 거 많지. 그런데 날 용서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너희가 재산도 안 주고 이혼까지 시키고 사람들한테 날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잖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경찰서든 소방서든 어디든 전화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결국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정신 이상 상태로 자해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 보호가 필요하다고 간단히 신고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아니, 자기야,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응, 재산이고 뭐고 안 바랄게. 어머니한테도 잘할게. 이미 늦었어. 너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나를 모두 우롱했던 사람이야. 게다가 이혼 서류 다 진행 중이라고. 아들이 한없이 냉정하게 답하자 며느리는 다시 절 향해 미움 가득한 표정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시 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지요.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 꿇은 상태로 흐느끼고 있었죠. 경찰과 구급대원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또다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과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다가 정신을 추스르고 바닥에 떨어진 칼과 흩어진 물건들을 치웠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참는 듯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이런 사태를 막았어야 했는데. 네, 잘못 아니야. 그 아이가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며 몰아붙였잖니. 이젠 정말 끝이겠지.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하고 남편 영정사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보았다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죽는다고 협박하는 모습은 마지막으로 남은 그녀의 자존심조차 깡그리 무너진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다시 찾아오는 일도 없었죠. 아들에게서 건너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병원 한 번 들렀다가 바로 퇴원했고 더 이상 이혼 소송을 질질 끌지도 않고 매듭지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다시는 마주칠 일 없길 바란다는 말만 오갔다고 하지요.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악몽 같은 혼인을 정리했고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진행 중인 재단을 돌보고 모금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며느리가 정신이 나간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죽는다고 협박한 사건은 지금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을 파탄낸 그 순간의 죄는 결국 그녀 자신이 그대로 짊어지게 되었을 뿐입니다. 자업자득인 셈이죠. 가끔 주위에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저는 차라리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나중에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우리 집안까지 망쳐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결말일 겁니다. 이제야말로 저는 제 남은 삶을 남편이 원하던 방향으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과 함께 혹은 혼자라도 말입니다. 지금에 돌아와서 생각하면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웃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남편이 마지막에 유언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늘이 도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로부터 반년쯤 지난 뒤 저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재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지역 복지관을 찾아가 손수 만든 반찬을 기부하기도 하고 장애인 시설의 소량이지만 물품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늘 우리도 언젠가
남을 돕는 사람이 되자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탓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정리하며 살아가던 중 아들이 이사 문제를 의논하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고 아들이 밝은 표정이어서 저도 기분이 좋아졌죠. 어머니, 저 이번에 오피스텔 처분하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회사 다니기도 편하고 어머니가 가끔 오셔서 쉬실 방도 있으면 좋겠어서. 저는 벅찬 감정을 억누르며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조금 지원해 줄까? 그래도 혼자 사는데 너무 작은 집보다는 너도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만 받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독립해서 뭐든 해내고 싶습니다. 아들은 꿋꿋했습니다. 한때 며느리 문제로 크게 상처받아 소가리를 오래 하더니 이제는 다시금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괜히 울컥해졌습니다. 그래, 언제든 힘들면 말해. 이렇게 짧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아들이 문득 지난날 사건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 그때 그 일로 아직도 죄책감이 커요. 혹시 어머니는 마음이 좀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엔 씁쓸함이 남아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시아버지 떠나자마자 재산만 노리고 날 내치려 했나 싶거든. 그래도 너를 봐서 그리고 내 아버지 덕에 버텼던 것 같아.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아들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이 아이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시 일어서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새로운 집에 이사해가며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제가 설립했던 작은 재단은 점차 지역사회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규모 기부 정도였지만 점점 후원자가 생기고 남편을 아끼던 친지들도 소액씩 함께 내주시다 보니 규모가 조금씩 커진 것이죠. 어쩌다 행사 때는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내놓기도 했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살만하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를 칭찬해 주었을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저를 늘 걱정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난 뒤 혹시나 다시 찾아와 난동 부릴까봐 걱정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날과 같은 난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은 쉽게 정신 못 차리고 또 온다고 했지만 다행히 완전히 사라진 듯 했죠.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녀를 안쓰럽다고 하는데 저는 안쓰러울 수도 있지만 본인이 자초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참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사연이 제게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더 잘 되려고 그랬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업보를 남기지는 않기 위해서 또 하늘에 갔을 때 남편과 활짝 웃으면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길었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